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년 10월 25일에 저희 뱅크샐러드에 합류해주신 CTO 문규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단연간 엄청난 경험을 쌓으시고 저희 뱅크샐러드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규님. 네, 반갑습니다. 부트캠프가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혹시 부트캠프가 언제 끝나셨나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뱅크샐러드에 완전 이제 합류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트캠프 기간이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전 그전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온 환경 자체도 굉장히 새로웠고, 여의도라는 그 오피스 공간도 새롭고, 제가 경험을 했던 이제 과거 한국에서 경험을 했던 스타트업은 10년 전, 20년 전의 스타트업인데, 지금 이 2020년대의 스타트업을 본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문규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뱅크샐러드에 왜 합류하셨는지 그런 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규님이 뱅크샐러드에 합류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뱅크샐러드에 그 조인하게 된 걸 결정하게 된 큰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 마이데이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핀테크라는 것, 세 번째는 약간 스타트업이라는 3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유례가 없는 형태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개인이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실은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장 급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개인한테 돌려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그런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부분이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라는 부분이었는데 빌 게이츠가 오래전에 한 말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1994년에 뱅킹은 우리가 한테 계속 필요할 건데 아마 은행은 필요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그 금융 서비스라는 거, 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거를 은행이라는 이런 그 지정된 이런 그 고전적인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최근 몇 년간, 최근 10여 년간 핀테크들이 이미 증명을 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서비스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전부터 스타트업에서도 일하고 뭐 그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 깨닫게 된 거는 일단은 큰 시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쟁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 작은 마켓에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임팩트에 임팩트가 제한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큰 시장에 갔을 때는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풀고도 훨씬 큰 것들을 큰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와보고 싶다. 이런 영역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 스타트업을 하다가 이제 그런 그 구글이나 아마존 쪽에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그 시장에서 어떤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그걸 스케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어서 대체 저 큰 회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갔던 건데 구글에서는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엔지니어링 생산성 분야에서 리더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죠. 실제로 우리 그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해 보이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프라와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빅테크에 있는 엔지니어는 밖에 있는 엔지니어보다 수십 배의 그런 생산성을 내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회를 보았던 게 이런 기술들, 그런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예전같이 이제 생산성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던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은 클라우드나 오픈소스라는 형태로 굉장히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안쪽에서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스타트업도 이런 빅테크에 뒤지지 않는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스타트업이 가지는 그 특유의 굉장히 높은 동기의식과 그다음에 그 속도를 더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가치를 내가 큰 회사에서 빅테크 일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그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뱅크샐러드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로 활동하셨을 때 이제 느낀 점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구글하고 아마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사실 2년을 못 다녔고 옮겨서 이제 구글에서 한 7, 8년 정도를 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구글, 아마존이 사실 빅테크고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그 사실은 일반적인 미국 기업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구글과 아마존은 정말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에서 엔지니어,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와 비엔지니어가 다른 느낌을 받아요. 비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엔지니어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리더나 이런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서는 엔지니어가 딱 가면 나는 개발팀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사실 이 회사의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엔지니어로서는 정말 한국에서 일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엔지니어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굉장한 실용주의, 이렇게 개인주의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언제나 아직 모든 것들의 해답은 찾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끝나. 예, 어떤 것이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많이 받았던 느낌은 우리가 사고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도가 있다. 예, 어떤 정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답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 관점에서. 전자의 그런 미국적인 생각이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 생각을 하는 방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모든 논의들이 정말 그 논리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그냥 갔을 때도 이미 팀 자체가 뭐 인도 출신들, 그냥 미국 출신들, 저는 한국 출신이었고 중국 출신 당연히 많고 이런 출신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는 어떤 생활을 할지는 상상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람들은 다 이걸 좋아해 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 예, 너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이 집에 가서 무슨 밥을 먹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글로벌한 솔루션을 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회사들은 어떤 그 각각의 문화나 각각의 사람들의 다름의 그런 다른 특성들의 의지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내기보다는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를 찾게 되고 그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특히 이제 아마존보다 사실 구글이 더 강한데 이제 가면 무슨 일을 할지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더 시니어리티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임팩트가 큰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문제를 찾는 게 우리의 그 잡 디스크립션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게 내 일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나를 계속 이렇게 돌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외로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규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들어봤을 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는 그 테크 쪽이 좀 더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는데 그럼 프로젝트를 할 때도 좀 리딩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테크 쪽이? 그것도 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테크 쪽이 일단 리더십에 강한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것도 많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뱅크샐러드 개발팀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뱅크샐러드의 개발팀 저희 테크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테크 조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쪽은 인프라 엔지니어링과 또 그다음에 제품 엔지니어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제품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개발자들이 디자이너나 PM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제 각각의 도메인, 예를 들어 이제 UX라든가 아니면 자산 증식, 그다음에 금융 쇼핑, 뭐 건강 관리 이런 영역들에서 사용자의 문제를 푸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링 그룹에서는 우리가 그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의 그 핵심 서비스라던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리고 데이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데브옵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데이터 R&D 이런 팀들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뱅크샐러드가 지금 제품적으로 좀 집중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품적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사용자 경험과 두 번째는 데이터 제품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핵심 영역의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은 현재의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기존의 사용자들이 하고 있던 이 삶의 그 한 부분들을 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아주 더 효율적이고 더 생각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막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기계로 나타났을 때는 그걸 아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용자들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자들이 배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삶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경험 중심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의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기존까지 있던 지출 관리나 자산 조회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자산 증식이나 건강 관리를 위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앱으로 그런 서비스로 다시 그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기능 중심으로 어떤 설계되어 있던 제품들을 사용자의 문제 중심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이것들을 정의하고 자산 증식의 문제들을 여기에 녹여내서 설계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제품의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기존의 회사들이 자기들의 그 사업적인 전략을 결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그 영역에서 주로 사용을 했다면 저희는 이게 개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제품으로 그대로 사용자들에게 밸류를 제공하는 부분들의 기능들, 그런 재능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자 경험으로 녹여낼 수 있는가의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뱅크샐러드 테크 조직은 이제 디자인과 그리고 UI 개선은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로 근거하고 있는지. 예, 디자인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특히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을 평가를 한다거나 이것들의 그 임팩트를 추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뱅크샐러드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디자인들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유저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UX 디자이너들의 리뷰가 끝난 디자인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제시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가지는 그 문제점이나 아니면 가지는 그런 개선 사항들을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뱅크샐러드는 굉장히 인프라하고 실험 문화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좀 더 구현적인 그 레벨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런 그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새로운 디자인이 기존의 그 디자인보다 이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 어떻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결정을 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빅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프로세스로 실제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 기존의 사내 UX 전문가를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발견하고 개선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우리가 그 내부에서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그런 그 개선 사항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필드에 나갔을 때 특히 이제 영향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험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그 프로세스는 사실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아직도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많이 했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 뱅셀러드 조인하기 전에 사실 몇 년간 많이 들었던 얘기는 데이터 인포med 디시전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데이터 인포med 디시전이라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실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도구로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 뱅셀러드에서도 유저 테스트, 뭐 실험 플랫폼, 이런 실험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프로젝트의 리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뱅셀러드 같은 회사가 더 뛰어난 인재를 찾고 저희가 계속 저에게 리테인을 하려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뭐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런 약간 점장애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판단에서 다시 러닝을 하고, 더 점점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뱅셀러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B 테스트나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개선된 사항들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는 한 몇 %라고 보통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량적으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실험을 할지 말지도 사실은 그 일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데, 뭐 유저 테스트를 하고 뭐 그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게 그렇게 정형화되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넷플릭스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그런 그 규칙이 있거든요. 룰을 만들지 말자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술도 계속 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푸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예전보다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은 도구들을 우리 툴박스에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험이라는 것도 정확히 그런 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능을, 어떤 디자인을 출시를 하는데, 그 기능에서 사실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을 10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나를 보여줄 건지, 2개를 보여줄 건지, 3개를 보여줄 건지, 이런 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험으로 풀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실험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인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전면적인 디자인 개편을 하는데, 이 디자인 개편은 어차피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 개편을 하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우리한테 있는 그 크리티컬한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지 안 야기하는지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프로젝트의 리더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이라는 것도 프로세스의 관점이 아니라 도구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형화해서 우리가 어떤 퍼센테이지로 이 정도가 맞다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그렇게 효과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공자분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코딩이라던가 그런 걸 공부하고 계신데, 진짜 인공지능 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석사나 박사나 이제 학력이 좋으신 분들이 하는
쪽이다 하는 사이드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두 가지로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로서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데이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뭐 전망이 있는 일인가? 뭐 저는 당연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인공지능 AI 뭐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 핫하고 실제로 많이 그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솔루션들을 많이 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사실 근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 자체도 계속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한편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대체 이걸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사용자의 문제, 실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라도 당연히 이 투자의 그 영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될 이 분야에 접근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 그 머신러닝이나 이 그다음 데이터 그 도구들에 대한 기본은 단단히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비전공자라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커서라든가 뭐 카거그 같은 데서 데이터 툴들이나 데이터 그런 코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상 하면 쉽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좀 한 번은 이렇게 들고 파야지 그 기본을 이해를 해야지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아니면 그 분야의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무언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도 전혀 이렇게 그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굉장히 아예 비전공자 출신이고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같은 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막 변호사를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엔지니어링적인 그 기초를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게 그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현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그 실력을 쌓는다면 사실은 비전공자가 가지는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엄청난 강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팀으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리더가 됐을 때도 그런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관점으로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깊게 파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비전공자라서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양하게 파본다라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IT 기초 공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로서 이제 IT 기초 지식을 이제 다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잡아봤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코드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전공자고 그리고 사실 업계에서 일을 한 지 거의 근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늘님이 근데 비전공자지 않으세요?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비전공자죠. 하늘님은 어떻게 코딩을 공부하셨나요? 저는 우선은 좀 트라이를 해보는 것 같아요. 개발을 하고 싶어서, 혹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코드 공부를 딱 그냥 코드 공부에 극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를 위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만들려면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또 찍먹하고 그리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쪽에서 찍먹하면서 다 같이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완벽히 파기에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철인 3종 경기에서 이제 달리기만 파다가 지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자기가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기반 지식을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여기로 뭐 그냥 이제 앱을 하나 만들고 싶으니까 일단 가서 전공서적 10권 정도 읽고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저는 비슷한 경험을 사실은 해외 취업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도 처음에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회사에서 하는 기술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회사 제품 다 꿰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언제나 그 과다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실제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인 접근은 일단 가보는 거죠. 가보면 깨지겠죠.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일단 보이겠죠. 그쵸. 그럼 가져와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고 다시 가는. 저는 아까 그래서 이제 하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흥미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내가 이거 코딩을 배워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먼저 그걸 해보고 그 부딪혀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깊게 파는 게 굉장히 엔지니어로서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사실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래서 한 군데를 팠던 경험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을 팠을 때 훨씬 쉽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이제 굉장히 내가 웬만한 것들은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다 알아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느새 이제 거인의 어깨에 서 있는 거에 되게 가깝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했던 막 스케일링 문제, 막 100만 명한테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어 100만 명용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요즘은 클라우드를 쓰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하려고 막 1000명짜리 팀이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더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업계에 서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 자신의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발자 성장 방향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개발도 실제로 이제 프론트 그리고 뭐 풀스택 그리고 백엔드 등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뭐 데이터에서도 뭐 DA, 뭐 AI 개발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 등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제 갈피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뭐 저도 제가 가진 경험은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어떤 기술 문제, 저는 이제 기술에 원래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문제 그 자체나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기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깊게 파는 형태로 계속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 자체에서 이런 직군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신비한 개발자가 뭔지 아세요? 신비한 동물 사전은 아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신비한은 아니고 네. 예전에 노키아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신비한인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망했어요. 근데 신비한 개발자라는 직능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됐냐면 20년이 안 됐어요. 그럼 그 얘기는 지금부터 20년이 있으면 iOS 엔지니어가 있을까요? 그럼 안 돼요. 제가 iOS. 근데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없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런 직능이라는 것들의 그 구분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칼로 자르듯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안에서의 그 문제의 유형들은 다양하고 그렇게 선으로 자를 수 없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흥미로운 그런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깊게 파면 그리고 그것들에 필요한 기술들을 깊게 파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점점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기술 문제를 푸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든 엔지니어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일반론이고 그럼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부분의 기술들이 보통은 이제 기술들이 태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얼만큼 많이 활용이 되는 그 트렌드는 확실히 있고 특히 새롭게 그 기술의 그 역량이 기술의 활용성이 확 높게 나타난 영역들이 그런 트렌드를 타게 되거든요. 현재는 데이터와 AI라는 부분이 굉장히 트렌드 안에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푼다면 이 분야의 문제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경력적인 방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뱅크샐러드에 조인한 이유로 마이데이터를 꼽았듯이 저는 그 뱅크샐러드를 제가 선택을 했던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우리가 그 뱅크샐러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사실은 개인을 돕는 거잖아요. 사실은 점점 이 마이데이터 데이터나 뭐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 큰 기업들이나 큰 조직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더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기술로서 더 나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뱅크샐러드에 조인해서 저랑 그리고 저희 팀이랑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이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세상에 없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이제 좋은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